안녕하세요. 인문채널의 최만입니다. 네, 조현승입니다. 박사님 주말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번 주말은? 뭐 잘 보냈을 겁니다. 정확히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네. 저는 저번 주 주말에 포천에 있는 백운계곡에 가서 네. 딸과 우리 아내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저는 집에서 개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개와 같이.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아지 이름은 뭔가요? 강아지 이름은 구체가 방송에서 밝혔는데. 네. 아무 사람도 아닌데 좀 밝히면 좀 어떻습니까? 그 강아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제목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 지수와 허와 실입니다. 요즘 오늘 경제가 성장해도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 SNS나 그렇죠. 이렇게 TV에서 보면 뭐 헬조선이다. 살기 어렵다. 뭐 헬조선 헬 지들이 가본 것도 아닌데 헬조선 그렇게 헬조선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자 있잖아요. 네. 그 부자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부자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네. 막 예를 들면 제가 재작년인가 뉴스에 봤을 때 삼성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 식구들이 어디 뭐 스위스 알프스 거기 스키장을 전세 내서 스키를 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되게 상당히 막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지만은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뭐 댓글들도 있었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이재용 회장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렇죠. 예. 자기 사생활이 그만큼 예. 노출되는 거에 대한 힘든 부분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을 또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뭐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었죠.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그런 불안감에서 많이 좀 그런 압박감에서 살아왔던 건 맞습니다. 삼성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그 케네디가 1968년도에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에서 한 건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GDP라는 게 이제 부를 측정하는 그 도구로서 많이 쓰이는데 과연 GDP가 그럼 국민의 행복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케네디 연설을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국민 총생산 GDP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교육, 놀이의 즐거움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GDP는 우리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이라는 것의 장점, 공개 토론의 높은 지성과 공무원들의 성실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GDP는 우리의 해악이나 용기도, 우리의 지혜나 배움도, 우리의 헌신이나 열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GDP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GDP는 왜 우리가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제외한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럴듯하죠, 듣기에는. 사실 뭐 그 행복 지수 자체가 좀 또 주관적이다 보니까 다 틀리죠. 근데 GDP가 높은 국가는 질적 행복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 케네디의 연설이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멋있거든요. 케네디 같이 멋지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돈이 전부다,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값어치가 많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감성이라든지 뭐 또 다른 요소들이 많다라는 걸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역시 돈이 전부가 아니라. 만약에 케네디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하고 저는 옆에 가가지고 제가 그냥 돈이면 다르지, 돈이 제일 중요한 거지, 돈 벌어야지 이런 소리 해봐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느끼겠어요? 손가락질 그렇죠. 저런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친구도 없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틀림없이. 이 케네디의 이런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GDP라는 게 모든 그 국민들의 행복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 맨키우 같은 사람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GDP가 우리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이라는 것의 장점 이런 걸 이제 보여주진 못하지만 GDP가
높은 나라들, 경제 성장이 잘 된 나라들일 경우에 더 문학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네, 또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하는 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보여줄 수 있고, 또 공무원의 성실함이나 공개 토론의 뭐 높은 지성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GDP가 주지는 못하지만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부패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가 더 잘 갖춰지게 되죠. 그리고 GDP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 숫자 자체가 아이들의 건강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GDP가 발전한 나라는 더 많은 의료 재원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더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한 투자를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GDP라는 것이 하나의 큰 대안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가장 객관적인 수치로다가 제시할 수 있는 게 GDP라는 거죠. 물론 GDP가 모든 것을 다 선정하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그런 면에서 GDP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에 저희 첫 방송 댓글에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출산율에 대한 궁금증을 출산율. 쓰셨는데 우리를 이제 OECD 네. 기준해서 출산율이 낮잖아요. 요즘 저성장이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저는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선진국에서 여러 인프라들 그런 것들이 워낙 좋아지고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그 행복을 나와 그러니까 와이프만 누리고 싶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사실은 제가 출산율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다룰 생각인데요. 그게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만 출산율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여태까지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야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은 출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새 보면 뭐 아기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그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요. 근데 경제 성장이 되면은 출산율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을 추구하는 건데 이제 아이 양육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이런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해서 사회적으로 그 양육이라든지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공공보육이죠. 공공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대가 되면서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도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죠. 행복지수를 얘기하니까 요즘 가끔 SNS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딱 올리면 막 이제 그런 게 부러운 거야. 이제 막 외제차에 수입차에 좋은 시기를 딱 쳐서 사진을 딱 찍어 올려놓고 사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이게 다 거기에 허영심과 부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놈의 헬조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탓을 하고 거기서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뭐 늘 그래갖고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게 있고 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작용도 좀 더 압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GDP가 국민들의 행복을 모두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지수란 개념이 사용되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행복지수입니다. 행복지수라는 게 그 과거에는 거의 쓰이지 않다가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경제학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행복지수가 무용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행복지수라는 게 이제 주로 계산하는 거 보면요. GDP라든지 GDP, 실업률, 기대수명, 그리고 사회의 자원, 그리고 사회의 어떤 관용도, 그다음에 자유, 여가생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래가지고 연구자들마다 아니면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변수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측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게 사용할 만한 객관적인 지수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복지수를 뭐 어떻게 이걸 조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여의도 가서 지나가는 그 출근하시는 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간혹 그 얘기해요. 아 행복한지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근데 이 설문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아침에 물어보면 다르고 점심에 야, 점심 물어보면 다 다르고 틀려요. 저녁에 물어보면 그렇죠. 다르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응원하는 야구팀이 진날 물어보느냐 이날 물어보느냐 아니, 굉장히 다른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되는 항목들이 항상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설문지 행복지수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최대한 거기에 대한 객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이게 아마 앞으로 뭐 더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객관적인 지수가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어쨌든 정상 지표는 없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없죠. 모두 네. 그러니까 GDP 같은 이런 객관적인 그쵸. 지표는 네. 없다고 봐야 되죠. 우리 박사님 제가 한번 공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독일이 미국보다 높지 않아요? 아닌데요. 제일 높은 거 제가 알기로는 벨기에인데. 아 미국이 가장 룩셈부르크가 제일 높아요.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 제일 많아요. 아니요. 한국경제 2019년도 발췌된 기사인데. 틀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잘라요? 네. 진짜요? 룩셈부르크가 10만 불 넘어요, 1인당 GDP. 아 그래요? 네, 틀렸어요. 나 한국경제신문 보고 한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이 아마 그 작은 나라들을 뺐을 거예요. 아 그래요? OECD 통계만 봐도 룩셈부르크 1인당 GDP 10만 불 넘은 거 몇 년 됐어요. 아. 네, 근데 물론 워낙 인구가 적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보다 높은 나라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인구가 어느 선 넘어가는 나라 이렇게 몇 개를 묶은 걸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뭐 네. 편집자분께서. 부탄의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네. 아프리카죠? 이거 아프리카 부탄. 아니요, 아시아죠. 아시아 부탄. 아 이것도 잘라주세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친분도 좀 깊고 좀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중간 중간 뭐 알아서 보십시오. 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자 그러면 아시아의 부탄 예를 한번 네. 들어주시죠.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그러면서 소득은 낮지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언론에 굉장히 한동안 알려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국민 행복지수 이거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그래가지고 GNH라고 그러는데 이게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신경제단에서 발표한 국가 행복조사 자료에서도 부탄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알려지면서 그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행 프로도 이제 부탄을 소개하는 프로들이 나오고 이렇게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산다. 우리나라는 소득은 올라갔지만 행복,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가 대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근데 여기에 조금 이 GNH라는 거, 그러니까 국민 행복 지수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조사예요. 왜냐? 이게 어느 나라에서 조사하는 거냐면은 네. 1972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부탄 국왕이 자기네 나라가 GDP로는 따질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높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부탄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측정한 다음에 지들이 네. 이겨. 그러니까 심판 겸 선수죠. GNH 센터도 부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 부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유엔에서 그러면 네. 유엔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네, 거기 이제 유엔에서도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제 2019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유엔에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조사 대상 156개국 중에서 부탄이 95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54위. 아니 근데 유럽 신경제단에서 아까 2011년에 네. 부탄이 1위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7년인가 이때 보니까 2016년에 56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지수라는 건 설문에 의존하는 그렇죠. 항목이 네. 많다 보니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그렇죠. 설문을 네.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것도 다시 국제기구에서 나와서 설문하는 거 보면요. 그걸 대행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다가 주로 뿌려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런 걸 그러니까 뭐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관리하는 그 대행 업체에서 요번에는 순위를 좀 높게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우호적으로 답을 해줄 만한 데를 골라서 뿌리죠. 설문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문에 의존하는 지수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는 거는 저는 뭐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뭐죠? 그 네, 세계문화유산 네. 선정할 때도 그 상당히 형평성이 조금 그렇죠. 없는데와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그런 이런 거는- 얘기 해도 되나요? 근데? 네, 뭐 해도 됩니다. 거기 왜냐면 우리나라랑 관계 없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그 제주도 네. 에도 그거 뭐 한이 많이 뭐 불공평하니 막 얘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3년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그런 거 선정되고 그러면 좋겠죠. 관광을 주로 하는 행정구역이니까 제주도는 아무래도 그런 게 되면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맞추려고 또 지나치게 많은 그러니까요. 자원을 투입하는 네. 것도 근데 세계문화유산이 그걸 올리는 건 그 나라에서 올려요. 네.
승인만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타지말이랑 같이 경복궁이랑 동급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급이고 싶죠. 네, 쉽죠. 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네. 하는 거는 승인만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그 기준에 가장 잘 맞춰요. 네. 세팅을 하는 그룹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네. 중요도를 두지는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행복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박사님.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행복지수의 허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행복지수가 그렇다고 무용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행복지수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저도 뭐 늘 돈 얘기를 하지만 저라고 해서 뭐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한은 아닙니다. 돈 좋아합니다. 저도 물론 돈 좋아하죠. 좋아해요. 예. 김인호 박사님도 돈 좋아하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예. 이거 당연히 좋아하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행복이라는 값어치가 돈으로 다 측정될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하는 건 네. 절대 아니고 행복지수라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거가 객관적으로 행복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에 너무 집중은 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GDP가 나타난다고 해서 GDP에다가 또 너무 맹목적으로 GDP를 맹신하지도 않으면서 GDP를 기준으로 하되 네. 우리의 이제 어떤 질적인 문제,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 정도로 행복지수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요. 제가 행복에 대한 그런 동영상 몇 가지 봤는데. 맞아. 말 또 꼬여.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제가 하지 말까. 자꾸 꼬이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인문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을 배우는 이유가 살면서 뭐 일을 하다가 뭐 생기는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배치시켰을 때 거기서 내 인생에 내 삶에 그것을 배치시켰을 때 생겨나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깨달음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그 의식적 행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문 채널 슈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도 의식적인 행복을 느끼면서 항상 하루하루 행복 지수를 다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